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매치업 빅데이터 분야 신기술 세미나의 자율주행 차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시험 검증 기술 동향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모라이 전략연구그룹 김종화라고 합니다. 저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쪽 기술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자율주행 시스템의 소개부터 시장 동향, 시스템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얇게 지식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강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의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도로교통국에 따르면 운전자의 실수가 차량 사고의 원인 중 약 90%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사고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2020년 4분기 기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1억 6천만 킬로미터당 약 4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운전한 데이터와 비슷한 키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 49.5건 정도로 발생을 했고, 물론 자율주행 기술도 비슷한 수준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돌발 상황들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인데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자율주행 차는 이렇게 긴 트레일러가 전방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일러인지 하늘인지 판단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저렇게 큰 사고가 났던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악천후 돌발 상황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를 줄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도로교통국에서 얘기하는 운전자의 실수에 대한 90%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사람보다 안전한 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화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화의 단계는 SAE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공학회에서 예전에 발표한 내용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레벨 0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차라고 표현하는 차들은 레벨 2에 해당되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레벨 3에 해당되는 차는 한두 개 차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벨 1은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자율주행 차로 볼 수 있고요. 레벨 1은 일부 운전자를 보조하는 보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에 해당되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대에서 HDA 기능과 같은 것이 레벨 2에 해당되는 차로서 운전자는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하고 전방을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운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레벨 3에 해당되면 직접적으로 사람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다른 행동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전방에 대한 감시, 시스템에 대한 감지를 계속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레벨 4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사람은 운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5가 되면 실제적으로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고요. 레벨 5는 실제적으로는 2030년 이상이 되어야 시장에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벨 3가 돼야 조건부 자동화라고 해서 실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레벨 3가 되면서 사람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레벨 2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차까지는 모든 차량의 사고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고가 나게 되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을 시키고 사고가 나게 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이 시장에 도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주행 중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요. 레벨 4가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은 이러한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0과 레벨 1의 차이점은 이러한 주행 중 보조 기술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나 ESC와 같은 주행 중에 사고를 보조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기능들이 레벨 0에 해당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앞차의 거리를 능동적으로 추종해서 앞차를 따라가는 기술과 같은 것이 레벨 1에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레벨 2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차량이 스스로 본인의 모션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레벨 3가 되면 OEDR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이벤트 레코그니션 앤 리스판스라고 하는 OEDR에 해당되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레벨 3에 대한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과 레벨 4에 대한 차이점은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폴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폴백 기능이 완벽하게 존재를 해서 본인이 다닐 수 있는 구간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차가 레벨 4에 대한 차량이 될 것이고요. 레벨 3는 이러한 기능에서 일부분 차량이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은 운전자에게 운전 제어권을 전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레벨 3과 레벨 4에 대한 기능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레벨 4와 레벨 5에 대한 기능에 대한 큰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저희는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역에서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에 해당되는 차량은 본인이 지정하고 학습한 구간에서만 다닐 수가 있고요. 레벨 5가 되면 모든 구간에서 본인이 학습하지 않은 구간에서도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레벨 5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그 레벨의 분류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 혼다, GM, 아우디, BMW, 현대차, 볼보 이러한 기업들이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로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디디, 바이두, 예를 들면 우버나 소프트뱅크, 삼성전자 이러한 곳들에서도 굉장히 자율차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차량과 관계되지 않아도 또는 차량과 관계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웨이모 같은 회사는 실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미 상업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차량을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의 위치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인지 데이터로서 내 위치를 찾기 위한 경로 탐색을 위한 내 위치, 디지털 지도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는 에이다스 센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의 센서를 활용을 해서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V2X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도로 주변에 깔려 있는 다양한 통신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인프라에서 내려오는 신호등의 색깔, 신호등의 남은 시간 또는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V2X라고 하는데요. 이 V2X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활용한 인지 기술까지 모두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반영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것을 판단 알고리즘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 알고리즘에선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조합을 해서 저희는 센서 퓨전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센서 퓨전 기술을 사용을 해서 주변 상황의 판단, 그 다음에 주행 전략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고 주행 경로를 생성해서 실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자율주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판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디테일한 차량을 어떻게 제어해야겠다는 결과가 프로세싱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제로 차에 있는 제어기를 제어를 해서 결국에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종방향, 앞뒤로 가는 부분에 대한 가속과 감속, 그 다음에 좌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조향, 이 두 가지에 대한 커맨드를 통해서 차를 제어를 해서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 판단, 제어 기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카메라가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객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저러한 고양이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이게 고양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사진에 고양이가 있는 사진이면 저 사진에 고양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진 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내는 기술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서 이러한 이 영상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객체들이 있는지 찾는 것을 중심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밀 도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 도로에 내가 어느 차선에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데요. 본인이 어떠한 차선에 어떠한 경로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 주변에는 어떠한 시설물들이 있는지, 어떠한 표지판들이 있는지를 데이터를 사전에 취득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정밀도로 지도라는 것을 수집을 하고 기관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굉장히 차선에 대한 정보, 거의 센티미터급 이하로 디테일한 정보들을 정밀도로 지도에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차선의 폭이 3m라고 하면은 센티미터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가 차선 중심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도로의 지도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이 HD 맵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데이터, 벡터 형태의 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굉장히 3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군 데이터 형태의 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맵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격자 지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라서 이러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기관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두세 가지 정도의 맵의 데이터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테일한 센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밤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빛을 쏴서 이 빛에 대한 반사를 통해서 해당 위치의 거리나 형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가의 센서이고 주변 환경, 특히 거울과 같은 유리가 많은 건물들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고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센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센서이고 군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센서입니다. 실제로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발생을 시켜서 이 전자파가 사물에서 반사돼서 도달해서 오는 시간을 파악을 하는 센서입니다. 라이다 센서보다는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소형화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악천후 환경에 굉장히 강한 센서의 종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V2X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2X 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 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결국에는 도로 주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차량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RSU라고 하는 로드사이드 유닛이라고 하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신호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LTE나 5G 통신을 통해서 차량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요. 차량에 있는 OBU라고 하는 온보드 유닛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체에 따라서 명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V2V라고 하는 Vehicle to Vehicle 통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Vehicle to Vehicle 통신 방법은 RSU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안에 있는 OBU 간에 서로 통신을 하는 기술을 V2V라고 하고요. V2I는 Vehicle to Infrastructure라고 해서 RSU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V2P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V2P는 실제로 사람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러한 단말들을 통해서 차량과 통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V2V가 아니라 Vehicle to Network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칭해서 로드사이드에 있는 유닛이 아니라 큰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Vehicle to Network라고 하는 기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모여서 V2X라고 하는 기술을 완성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도 차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지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는 본인이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경로 계획을 판단 제어를 통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본인이 운전을 시작을 하기 전에 나의 목적지는 어디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도 자율주행 차도 역시 동일하게 전역 경로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을 하게 되고 디테일한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 경로라는 것을 다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고자 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단기간으로 짧게 구간 내에서 앞에 차가 있을 경우에 차선을 바꿔서 끼어든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경로 계획을 하는 것을 지역 경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는 전역 경로 계획과 지역 경로 계획을 통해서 본인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어 기술은 인지 판단 결과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되게 되고요. 실제 차를 어떻게 움직일지 조향과 가감속을 하는 구동계와 조향계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액션은 전방 차량 추종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차가 가고 있을 때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속도 제어를 하고 차선을 따라가는 기술을 전방 차량 추종 기술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에는 이 아답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전방 차량 추종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긴급 제동 기술이라고 해서 앞차
차가 급격하게 정지를 하거나 이상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차를 급격하게 멈출 수 있는 긴급 제동 기술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 좀 더 이제 고성능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차량을 추종하는 것 외에 차선을 바꾸거나 또는 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다양한 제어 명령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단 제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 차는 결국에는 PID 제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를 통해서 적분 미분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분을 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로 가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는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을 한 다음에 내가 차에 대한 거리를 좀 더 벌려야겠다 또는 앞차와의 거리를 좀 더 좁혀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다시 미분을 해서 차에 대한 디테일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PID 제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구동계와 조향계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핸들에 대한 조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차선에서의 위치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분을 한 이후에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사용을 해서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한 명령을 미분한 값을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변 상황을 인식을 하기 위한 센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술과 제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고 또한 기존의 에이다스 센서를 통해서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주변 상황을 잘 인식을 해야 결국에는 판단 제어를 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센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센서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큰 틀에서 레이더와 카메라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티넨탈과 같은 경우의 업체에서는 레이더 업체들은 레이더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주변 상황을 악천후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기술만을 가지고 카메라가 핵심이고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센서가 카메라다라고 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러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주장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의 센서를 모두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의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준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센서를 사용을 하고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차선에 대한 정보라든지 주변 객체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인식을 해서 주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센싱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로 대표적인 것이 모비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모비라이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업체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 기술이 실제로 다양한 업체들에서 많이 모비라이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자율주행 차나 상용차, 승용차에서도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에서도 모비라이의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비라이는 2017년도에 인텔에 인수가 됐고요. 이것을 사용을 해서 인텔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비라이 센서를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자율주행 센서들을 사용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 카메라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단한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눈과 같이 두 개의 카메라가 있어야 이 뎁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기업보다 스테레오를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향후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더는 실제로 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크루즈 컨트롤 기술은 거의 197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자동차에 많이 탑재가 된 기술입니다. 정속 주행을 하는 기술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아답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전방의 차량을 감지를 하고
전방 차량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적응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에 많이 사용되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전방에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서 오는 반사파를 받아서 차량의 거리를 조절하게 되고요. 이렇게 타임 투 플라이트라고 하는 TOF 정보를 받아서 레이더 센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센서에는 굉장히 한계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레이더의 정보는 2차원의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방에 물체가 있는지는 알 수는 있는데 이 물체가 정확하게 어떠한 물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이러한 주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는 뭐 굉장히 이러한 트렌드들도 있고 소량화, 경량화에 대한 트렌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대한 인식 거리, 결국에는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를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더의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보쉬, 컨티넨탈, 앱티브 이러한 다양한 회사들이 레이더 센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실제로 굉장히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센서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카메라와 레이더만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최근에는 또 라이다에 대한 센서를 적용하겠다, 뭐 이러한 동향들도 발표가 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형 센서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이다 센서는 360도를 회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다양한 360도 방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돌아다니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나 이런 곳에 달려있는 센서들을 보게 되면은 지붕에 이렇게 동그란 원통형의 물통 같은 것을, 그러니까 생수통 같은 것을 얹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원통형 센서를 얹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센서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특히 이 레이저에 대한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속도, 주변 이게 360도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주변 속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달파 챌린지라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처음 시도된 일반 자동차에 처음 시도된 챌린지가 2007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시크라고 하는 회사의 라이다 센서가 실제 이 차량에 탑재돼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레오라고 하는 업체의 센서들도 장착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다양한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돼서 벨로다인 라이더도 사용이 되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라이다 센서들이 자율주행에 활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도 참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 라이다 챌린지라 그래서 이 라이다를 굉장히 심미적으로 보기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차량을 구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라이다가 굉장히 이 구동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센서다 보니까 굉장히 내구성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까지 라이다 챌린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의 본인의 위치를 찾는 GPS 센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GPS 센서는 군사 부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센서인데요.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도 당연히 이 GPS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내가 지도 앱이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기능으로 GPS 센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GPS 센서는 지구 궤도상에 굉장히 많은 GPS 위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지상에다가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위성에서 보내주는 좌표 값을 3개 이상을 받아서 삼각 측량을 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GPS 센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3개의 센서가 있으면 이 3개의 센서에서 위성에서 보내주는 좌표를 사용을 해서 본인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좌표계를 인식을 하는 센서가 GPS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S 센서를 하지만 이 GPS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뭐 실내 이러한 부분이나 아니면 건물이 많은 구간 이러한 곳에 들어가면은 GPS 센서의 일부 반사나 교란, 신호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RTK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RTK는 리얼타임 키네마틱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차에서 활용되는 좌표를 좀 더 정밀하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지상에서의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이 전파까지 활용을 해서 차량의 좌표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기술이 RTK 센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좌표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84년에 GPS 센서의 좌표계를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GPS의 좌표계는 XYZ 좌표축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좌표계에 대한 기술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UTM이라고 하는 좌표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이제 슬램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PS 센서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서 IMU 센서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IMU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위성에서 올라오는 좌표가 아니라 차량 안에 탑재된 관성 측정 장치, 가속도계, 각속도계, 자력계를 활용을 해서 차량의 본인의 위치를 보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사용을 해서 본인의 센서, 차에 장착된 이 센서의 방향이, 내가 본인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력계라고 해서 자력의 변화를 사용을 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관성 측정 장치, 이 관성 측정 센서들이고요. 이러한 센서 3가지가 복합되어서 IMU라는 센서가 차량에 함께 GPS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GPS 센서는 이 IMU 센서와 함께 장착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GPS가 작동되지 않는 터널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음영 구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RTK 신호와 함께 IMU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차량의 위치를 보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음영 구간을 빠져나갔을 때 GPS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까지 모두 합쳐서 정밀하게 본인의 위치를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가의 GPS 센서들은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직접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센서 내에 있는 프로세서들이 IMU, RTK, GPS 3가지 센서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고가의 센서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율주행,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센서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크게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차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판매 업체들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대량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판매 시장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의 부가 기능 또는 포함된 옵션과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현대차 이러한 업체들에서 실제로 차량을 판매를 하면서 부가 기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벨 2에 해당되는 HDA 기술은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센서는 이미 장착이 된 상태로 판매를 하면서 추가로 사용자가 돈을 내게 되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돈을 추가로 내게 되면 해당 기능을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용차를 가져다가 개조를 하거나 또는 제작사 업체에 해당 센서가 부착된 형태로 차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고 그 안에 본인들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서비스하고 있는 웨이모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적인 수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웨이모나 테슬라 같은 이러한 업체들에서 레벨 3 이상의 기술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제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는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26년, 27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시장에 자율주행차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업체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있는 곳은 폭스바겐, 포드, 볼보, GM, 현대기아차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 완성차 제조사로서 실제 차를 만들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 니오, 샤오미 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빅테크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차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차를 구매를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구글, 웨이모라고 하는 업체를 구글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도, 아마존 이러한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엔비디아나 인텔, 퀄컴 이러한 업체들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을 특화된 센서들 또는 반도체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업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큰 자율주행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인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자율주행 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다양한 국가들 또는 기관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UNEC라고 하는 유럽 경제연합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적인 자동차의 기준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서 동시에 같은 모델 또는 비슷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이러한 기준들이 다르게 되면은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기준들을 통합을 하고자 이 유럽 UNEC라고 하는 곳에서는 워킹 파티 29라고 명칭을 한 저 기준 조화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기준들을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WP29 안에는 다양한 분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염 에너지를 다루는 부분, 소음과 타이어를 다루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돌과 안전을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등화 장치를 다루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 부분이 조향에 관련된 분과였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자율주행을 다루고 있는 GRVA라고 하는 분과까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제 기준은 이 GRVA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단계별로 국내외로는 어떠한 기준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2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7년에 완성이 많이 되어서 ACSF라고 하는 자동 조향 기능 명령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국제 기준이 나와 있고요. 2024년에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해서 디카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 디카스에 대한 부분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레벨 2에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준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레벨 2에 해당되는 판매되는 승용차나 상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2에 대한 국제 기준을 따라서
차를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 자율주행 차와 관련된 기준이 국내에서도 이미 반포가 된 적이 있고, 이것을 포함을 한 국제 기준도 2022년 11월에 국제적으로 릴리즈가 된 바 있습니다. 이 기준 같은 레벨 3와 관련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준비됐는데 기술적인 부분 또는 이러한 이 자율주행차 안전성 이외의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술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쯤에 레벨 3 차량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벨 4와 관련된 기준에 대한 논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레벨 4와 관련된 국내 기준도 준비가 될 것이고, 레벨 3를 염두에 둘 레벨 3의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뭐 한 2, 3년 뒤 또는 3, 4년 뒤에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인증 제도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법제화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기관에 있는 EU에서도 이러한 레귤레이션을 제정을 해서 차량 제작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자율주행 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준비를 해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레벨 4와 관련된 이러한 제도 준비도 어느 정도 많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자율주행 차와 관련된 인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자기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인증은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기관이 직접 본인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서류를 만들게 되고요. 이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차량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리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차량의 성능을 보완을 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 스스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자율주행차 기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 국토부 자동차에 대한 성능에 대한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이 성능을 1차적으로 인증한 이후에 자율차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 준비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능 인증의 제도 중에 준비 중에 하나로, 이 실제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WP29에서는 기존의 차량에서 테스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는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하는 시험장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실도로에 나가서 실제 차가 판매되면서 대한 문제들을 보완을 하는 형태의 자동차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는 이러한 주변 상황에 대한 것들을 트랙에서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자율주행 차의 성능을 검증하고, 다음은 안전 트랙에서 테스트하고 실도로에서 테스트를 하는 형태의 평가 방법론을 논의를 완료를 하였고요. 이것을 NATM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관련 국제법으로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실도로 테스트, 트랙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NATM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NATM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의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된 것들을 자율차 개발 기관들은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평가 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NA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NATM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저희가 가상으로 만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디까지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 센서의 데이터를 가상으로 해서 생성을 해도 되고, 주변의 객체들, 이미 인지는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주변에 대한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이 자율주행 차가 얼마나 판단을 잘 할 수 있는지, 제어를 잘 할 수 있는지 따로 나눠서 봐도 되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증을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자율차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능을 개발을 해서 제작사 스스로 이러한 시뮬레이션들을 검증한 데이터를 같이 제출하고 이 시뮬레이션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NA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결국에는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겠구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또는 소규모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주황색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한 이후에 이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상의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환경은 지오스페셜이라고 하는 가상의 맵, 가상의 건물과 같은 고정된 스태틱한 공간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들,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것들에 대한 형태를 구성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적인 환경과 동적인 오브젝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가상의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비로소 이 가상의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이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1차적인 시뮬레이션의 밑바탕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상의 객체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있는 오브젝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떠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다이나믹스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 오브젝트 다이나믹스 모델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떠한 입력값들이 들어오면은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다이나믹스 모델로 계산을 해서 오브젝트에 반영을 해주고, 이 오브젝트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모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됐다면 이 자율주행 차가 실제 현실에서 쓰는 센서들과 동일한 카메라, 라이다, GPS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센서가 가상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야 실제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센서에 대한 부분도 버추얼 모델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와 버추얼 모델이 완성이 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것과 연동돼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데이터를 얻고 제어 명령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황적인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러한 실험 환경에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필요하고요. 이 시나리오에는 컨디션, 이벤트, 타겟과 같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컨디션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놓고, 이러한 컨디션에서 이러한 이벤트, 예를 들면 내가 60km로 나는 60km로 가고 있고 앞차는 50km로 가고 있어. 이때 50km로 가는 전방의 자동차가 급격하게 정지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이벤트를 시나리오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율주행차 이외에 주변에 해당되는 객체들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고, 발생이 됐을 때 자율주행차가 행동한 거동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 타겟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을 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나리오로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구성을 해주면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이 완성이 되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맵과 오브젝트, 센서, 시나리오, 다이나믹스 이렇게 크게 5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베이직 컴포넌트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디셔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코어가 되는 시뮬레이션 환경 외에 다양한 뭔가 뭐 API라든지 V2X 센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은 앞서서 NATM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인더루프, 밀이라고 하는 모델 인더루프와 같이 실제 모든 현상을 다 시뮬레이션에서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자동차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힐이라고 해서 일부 자동차에서 쓰여지는 특정 모듈들을 시뮬레이션과 연동을 해서 모듈은 실제 하드웨어로 존재하고 이 하드웨어가 시뮬레이션과 서로 통신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형태의 힐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인더루프의 형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딜이라고 하는 현재 차의 모델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콕핏을 사용하는 형태의 시뮬레이션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은 본인들의 시스템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모라이라는 회사,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모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라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가상의 환경을 개발하고 환경 안에서 다이나믹스 모델과 이러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환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UAM, 로봇, 자율무인 선박, 그 다음에 국방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이동에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메인에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공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센서 모델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센서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를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강의 자료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강의 자료와 함께 강의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싶으신 기관들이 있으면 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기술이 굉장히 많이 테스트에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시뮬레이션 기술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 자율주행 기술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